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농사라면 모름지기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는 모습 상상하실 텐데요. 작물을 심어만 놓으면 인공지능, AI가 다 알아서 키워주고 농부는 수확만 하면 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AI가 시장 가격까지 확인해서 값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려줍니다. 보도에 홍정원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 하늘이 뿌였습니다. 온실로 들어오는 햇빛이 줄자 발광 다이오드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농장주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온실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와 일조량 등 60여 가지 항목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작물의 시장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생산량을 조절하기까지 합니다. 이 농장은 토마토 값이 킬로그램당 2,500원을 넘으면 토마토가 더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물이 필요한 조건들을 PC가 읽어서 자동으로 계속 맞춰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일단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농민이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조작해야 하는 1세대 스마트팜에 비해 2세대 스마트팜의 생산량은 80%가량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실이 5만 3천 헥타로 세계 1위입니다. 네, 이제 고령화되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이 농사 관리가 불가능한 세상이 됐거든요. 농촌진흥청은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국내 농가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의 기술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뼈를 깎는 구조조정뿐입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안을 놓고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측이 받아들이고 난 후의 상황은 수월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5차례 열린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무 재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채권자들은 보유 채권의 50%를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 50%는 3년 뒤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최소 3년 동안 유동성 문제로부터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의 회생 작업은 이제부터입니다. 일단 2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어음 보유자들의 채무 재조정 승인 이후 대우조선은 다음 달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국채은행으로부터 받은 신규 자금은 현재 건조 중인 선박과 사업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동시에 대우조선은 고강도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이어갑니다. 대우조선은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내년까지 5조 3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직 3조 5천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구 노력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재무 회계 상황을 집중 감독합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대우조선은 매각을 거치게 되고 국내 조선업체제는 빅3에서 빅2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사채권자 집회가 끝난 후 빅2 체제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돼 대우조선의 정상화는 물론 빅2 체제의 전환도 낙관하긴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조선업이 지역 핵심 산업인 울산의 법인 부담세액이 4년 전과 견조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울산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8,633개로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총 5,242억 원이었습니다. 법인 수는 2011년보다 31.9% 늘었지만 총 부담세액은 61%나 줄어든 겁니다. 반면 관광객이 유입되고 대규모 개발붐이 일어난 제주의 총 부담세액은 2011년 703억 원에서 2015년 2,54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의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문직 비자를 염두에 두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들도 적지가 않은데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보은 하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단기 취업 비자 H-1B의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nd I'm proud to announce that we are about to take bold new steps to follow through on my pledge to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H-1B는 주로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8만 5천 명을 무작위 추첨해 발급하는데 작년에만 23만 건의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이 이 비자를 받아 미국인 전문 인력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이 비자를 염두에 두었던 외국인 전문 인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We don't move here to take anyone's jobs. We move here to become better professionals in our careers, maybe create jobs at some point. 이번 행정명령으로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를 생각해왔던 한국인 신청자들에게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을 때부터 국내 유학업계에는 미국으로의 유학과 취업을 재고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 점포들이 영업 정지 기한이 다 됐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롯데마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영업 정지 기한이 도래한 현지 중국 점포 70여 개 가운데 6개에만 1개월 기한 연장 통보를 내렸을 뿐 나머지에는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매출 손실만 2천억 원에 이르렀고 영업정지 2달째인 이번 달에도 중국의 13,000여 명 직원에게 월급 100%를 모두 주기로 하면서 매달 91억 원씩 지출하는 등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아빠들이 1년 만에 54%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하반기부터는 남성 육아휴직급여가 올라서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3월 말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0여 명. 지난해보다 54%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는 10.2%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남성 휴직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8.5%를 차지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는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빠의 달과 같은 육아휴직 관련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번갈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94% 늘었고 10명 중 9명은 남성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는 둘째에 한해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려 아빠의 달 활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 평균 육아휴직급여는 69만 6천 원으로 여전히 낮아 남성들이 쉽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나오는 돈이 가정을 꾸려가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일하면서 와이프가 육아휴직하고 애기 보는 걸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 원으로 그마저도 이를 모두 받은 사례는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앞으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은 1년 동안 이자를 물지 않는 저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책 금융기관들은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고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3천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 단계별로 오는 2019년까지 정책자금 10조 1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해 전체 창업 정책자금 규모를 70조 원에서 80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공기질이 두 번째로 나쁜 도시에 오를 만큼 갈수록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건강 걱정에 공기청정기 사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첨단 기능을 장착한 제품들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먼지로 가득한 바깥 공기는 실내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면서 가전업체들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빠르게 스모그를 제거하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약 30초 만에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먼지에 노출됐는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수치로 보여주고 필터의 상태도 알려줍니다. 360도 전방향으로 공기를 뿜어내는 원통 모양의 공기청정기는 기존 직육면체 제품과 달리 구석구석 실내 공기 정화가 가능합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능을 통해 공기오염 상태를 분석한 뒤 환기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품도 인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음성인식 공기청정기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풀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청정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생산량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는 50% 증가한 1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판매 대수로는 150만 대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구매 이후 시간대별로 공기청정기 사용 장소를 바꿔주고 필터 교체 주기에 맞춰 관리해주면 더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중년 남성 3명 중 1명은 알코올 의존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음주군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홍재원, 김동준 교수 연구팀은 2009년에서 201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15,000여 명을 분석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상 점수 16점 이상을 고위험 음주로 분류했습니다. 이 결과 45세에서 64세 남성의 28.3%가 알코올 의존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성인의 평균 고위험 음주율은 15.1%, 남성은 23.7%였습니다. 저금리 덕분에 자신들은 싸게 돈을 조달해놓고 고객들에게는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폭리를 넘어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어서 금융사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신용카드사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통해 4조 3,84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카드사들이 저금리로 돈을 싸게 조달해 현금 서비스 등으로 고금리 대출 이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달 비용 대비 카드 대출 수익률은 전년 대비 34%포인트나 올라간 167%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지난해 조달 금리가 17% 떨어졌지만 고객 카드론 대출 금리는 고작 1.6% 낮춰줬습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행들은 작년 말부터 우대 금리를 내리고 가산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묻지마식으로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전국은행연합회는 다음 달부터 가산금리 인상 과정을 투명하게 개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울산수협은 최근 수년간 임직원 수십 명이 조직적으로 대출 금리를 조작해온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연동해 내려가야 할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절해 수백 명의 고객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저금리 정책이 금융기관에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본학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함께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 기관인데요. 이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성장 방식이 50년 퇴보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은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몇 년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하고 있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를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세계은행과 서울대 정역교수팀은 196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우리는 엄청난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하락세를 맞았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생산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는 접했는데요. 그 원인이 생산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구팀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를 자본, 인적 자본, 노동 투입, 그리고 생산성으로 나누고 그 기여도를 분석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은 생산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1인당 총 생산이 올라가는데 생산성 향상이 기여한 정도는 최대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본 투자나 노동력을 늘려서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산업화와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2010년부터는 생산성이 낮아진 거군요. 앞서 봤듯이 성장률도 떨어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의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은 평균 2.5%였습니다. 다른 기간에 비해 저성장 국면인데요. 이 2.5%의 성장을 이루는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적 자본이 0.9%고요. 노동 참가율이 0.8%입니다. 반면에 생산성은 0.5%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수치가 지난 기간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2000년대 평균에 비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낮아진 경제 성장률의 배경에는 이렇게 생산성의 급속한 하락이 있었다는 거네요. 생산성이 이전 기관들과 비슷하기만 했어도 이렇게 성장률이 나빠지지는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0년 이후 생산성은 급락한 반면에 노동 참가율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건 노동 참가율이 상승한 덕분에 그나마 성장률이 이만큼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던 여성들 또는 5, 60대 중장년층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 낮은 일자리 증가로 만든 2%대 성장이라는 분석을 나왔는데요. 이런 성장 방식은 1960년대 산업화 초기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한국의 성장 방식이 50년 퇴보했다 이런 평가를 한 거였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맨몸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던 방식이 다시 등장했다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생산성이 감소하고 노동 참가율이 올라간 건가요? 네, 그 이유는 기업이 얼마나 투자했느냐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를 보시면 기업의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 심화도가 0.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산업 고도화의 한계가 오고 생산성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노동력 투입을 늘려서 몸으로 때우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2%대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도 있었겠습니다. 그 즈음으로 기업들이 극도로 위축이 돼서 투자를 좀 꺼렸었죠.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해부터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2020년부터는 매년 34만 명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또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노동 참가율이 그나마 성장률을 버티게 해주었는데 이제 그 또한 어렵게 된 겁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정혁 교수는 생산성 향상과 신규 투자가 더 내려가면 앞으로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히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정체된 성장률을 보고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이 계기가 돼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